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제8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치는 하지 않고요. 경제, 사회, 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나오니까요. 여러분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한번 멋지게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삼국의 경제, 사회, 학문, 사상, 과학, 기술. 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일 먼저 경제가 나옵니다. 경제. 자, 경제가 우리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자, 우선 용어 정리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치제도 또는 수치체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그러한 제도를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치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가가 국민한테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국가가 뭔가를 징수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취하는, 뭔가를 얻는 제도를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치제도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제도는 크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농사를 짓겠죠. 그 농산물을 가지고서 일부를 국가한테 내는 그 토지세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겠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특산물들을 국가한테 바치는 그러한 제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에게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수치제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수치제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토지세는 뭐라고 하느냐? 조세 또는 전세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특산물은 공납, 그리고 노동력 제공은 역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치제도 세 가지는 뭐냐라고 한다면 조세, 공납,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자,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경제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인데요. 수조지, 수조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뜻풀이 간단히 해보면요. 이 수라고 하는 건 국가가 징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징수한다. 뭐를 징수하냐? 방금 우리 토지세 뭐라 그런다 그랬었죠? 조세 또는 전세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바로 조세, 전세. 조세를 토지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땅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수조지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생소한 용어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잠깐 여기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떤 농경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농경지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자, 그리고 이 농경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개인이죠. 우리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개인은 이 농경지를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은 이 농경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경지에서 농산물이 막 나오면은 그거를 국가에 당연히 바치겠죠. 일부를 바치겠죠. 대체로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 농산물의 10분의 1, 생산량의 10분의 1을 바로 국가한테 바칩니다.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조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 전세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쪽이 국가라고 하면은 이 개인은 국가에게 이 농산물의 생산량의 일부를 바로 국가한테 바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조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 땅에 대해서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느냐?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자. 네, 그러므로 국가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권리는 바로 수조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이 농경지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유지도 되고 수조지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땅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개인한테는 이 땅은 뭐죠? 이 개인한테는 소유지죠. 소유지. 자,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 이 땅은 국가한테 뭡니까? 수조권을 갖고 있는 국가한테는 이 땅은 수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고요. 그리고 남학생이라면 여친한테는 남친, 그리고 여학생이라면 남친한테는 여친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제 자식을 낳는다면 이 자식한테는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은 다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농경지도 개인한테는 소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한테는 소유지, 그리고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한테는 수조지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국가에 이러한 농경지가 만약에 뭐 10,000개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는 10,000개의 수조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여기 한 명의 국가의 관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처럼 보이시나요? 네, 제가 모자를 이렇게 씌웠는데요. 네, 한 명의 관리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공무원한테 바로 월급을 계좌이체, 은행 계좌이체로 해서 이렇게 월급을 돈을 보내주면 되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어떤 제도가 없으니까요. 이 관리의 생계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을 해줬느냐? 바로 이겁니다. 국가가 수조지,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의 수조지를 바로 관리한테 주는 거예요. 관리한테. 바로 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관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국가가 관리한테 그러는 거죠. 관리야, 이 농경지에 대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수조권은 현재 나한테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수조권을, 이 땅에 대한 수조권을 너에게 줄 테니 이제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생산되는 조세를 네 스스로 징수해 가지고 먹고 살아 라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지금까지 수조권을 갖고 있는 국가한테 조세를 계속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수조권이 누구한테로 갔어요? 관리한테로 갔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개인은 조세를 누구한테 바치냐면 관리한테 조세를 바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관리는 이거를 조세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이 관리한테 수조지는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수조지가 이제 삼국시대부터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수조지의 이름이 2개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조지는 처음으로 등장한 게 시급과 노급이라는 것이죠. 시급과 노급, 관리가 받는 이러한 시급과 노급이 있는데 이 시급과 노급은 일단 받는 사람이 조금 다릅니다. 시급은 왕족이 받아요. 여러분 왕의 친척인데 되게 못 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왕의 권위가 서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왕의 친척이라는 왕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시급이라고 하는 수조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한데 공을 세웠다. 그럼 그 공신한테도 시급이라고 하는 수조지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노급은 약간 다른데요. 이 노급은 노급의 녹은 녹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그런 어떤 급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급은 바로 당시 그 국가의 관리에게 급여의 개념으로, 월급의 개념으로 노급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시급과 노급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족도 넓은 범위에서는 귀족 속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공신, 관리 모두 신하인데요. 여러분, 당시 신하는 바로 귀족이 신하의 지위를 독점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 아직 안 나왔거든요. 과거 시험은 이제 고려 시대 광종 때 되어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과거 시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 관리, 왕족 모두 귀족이고, 네, 시급과 노급은 한마디로, 네, 귀족이 받는 수조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급과 노급은 귀족한테 매우 유리한 그러한 수조지였어요. 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까 수치 제도는 네,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 세 가지를 바로 네, 이러한 시급과 노급을 받은 귀족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모두 징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조지는 당연히 조세를 징수하는 땅이니까 당연히 조세 징수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까지 네, 거둘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증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시급과 노급은 귀족한테 매우 유리한 그 지역의 일종의 작은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그냥 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급과 노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이제 왕의 힘이 커지면서 귀족한테 불리한 수조지가 나오게 돼요. 그거는 언제 공부하냐면 통일신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국의 사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 삼국시대는 신분이 세 종류 있었습니다. 귀족, 그리고 평민, 그리고 노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네, 귀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신의 네, 권력과 자신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자기 자손한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네, 물려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가문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귀족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은 자자손손 대대로 네,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그리고 부와 명예를 계속 세습하면서 바로 국가에서 네, 지배계층으로 군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좋겠어요. 자, 다음 네, 사회에서 또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게요. 신라의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청소년 수련단체.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성인이죠.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에 전쟁에 필요한 어떤 전투 훈련, 그런 어떤 훈련을 시키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전투 훈련을 시켰냐면 바로 청소년 때부터. 네, 아직 네, 군대에 나가진 않았지만은 네,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전쟁을 이제 곧 나중에는 이제 전쟁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러한 청소년들한테 군사 훈련을 시키는 수련 단체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네, 신라의 군사 훈련 시키는 청소년 단체가 바로 다름 아닌 화랑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랑도를 정비한 왕은 바로 진흥왕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화랑도의 세속 5개는 원광법사가 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라의 화랑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다음 골품제. 신라의 귀족의 등급을 네, 이렇게 네, 체계화한 제도가 바로 골품제가 되는데요. 이 골품제는 누가 골품제를 정비하냐면 법흥왕 때 골품제가 정비가 되고요. 써보겠습니다. 법흥왕. 네, 법흥왕이 바로 골품제를 정비를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골품제는 신라의 귀족 등급 제도인데요. 자, 어떤 제도였을까요? 개방적인 제도였을까요? 아니면 매우 폐쇄적인 제도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골품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인 네, 신분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생활, 의식주 생활을 모두 다 통제하는 그런 어떤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 계급에 맞는, 그 귀족 등급에 맞는 의식주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 구조는 그 계급에 맞는 그 규모가 얼만큼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타는 수레는 어떠한 그 모습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입는 복장, 의복은 그 자기의 계급에 맞게끔 어떻게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폐쇄적인 그런 어떤 등급 제도가 바로 골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급끼리는, 그 위에 있는 계급끼리는 결혼도 못하는 그런 어떤 폐쇄적인 신라의 귀족 제도가 바로 골품제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학문부터가 이제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디에서 공부를 했느냐? 고구려의 경우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스리망의 그 암기법이 있었어요. 소스림을 불태울 것이다. 뭐 이런 암기법이 있었죠. 여러분 태학 바로 소스리망이 건립한 고구려의 최고 교육기관의 이름이 바로 태학이죠. 그리고 경당은 지방에 있는 고구려의 학교였습니다. 태학은 고구려의 수도에 하나 딱 있는 중앙의 교육기관이고 최고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경당은 고구려가 평양천도한 이후부터 지방의 여러 학교들을 세우는데 그러한 지방의 여러 학교들을 바로 경당이라고 했다. 학문과 무술을 함께 가르친 지방학교가 경당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백제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요. 유교 경전에 오경이라고 있습니다. 5개의 가장 대표적인 유교 경전은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렇게 5개의 가장 중요한 유교 경전은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오경에 능통한 사람을 바로 오경 박사라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천문학, 천문 역법에 능통한 박사를 역박사. 그리고 의학에 능통한 사람을 의박사라고 하는, 자, 이러한 제도가 백제에서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 역시 학문이 매우 발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또 대표적인 이 하나의 유물이 있는데요. 임신석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석은 돌이란 뜻입니다.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어떤 돌덩어리냐? 이게 60갑자로 임신년입니다. 임신년. 대체로 612년으로 유출을 하는데요. 추정을 하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임신년에 2명의 청년이 뭔가 맹세한 거예요.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 서는 서약이라는 뜻이죠. 그 서약의 내용을 돌에다가 기록했습니다. 돌에다가 새겨서 기록한 돌덩어리가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2명의 청년이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기로 맹세를 한 거죠. 그 맹세한 돌덩어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임신년에 서약해서 기록한 돌이다라고 해서 얘를 임신석이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물을 통해서 당시 신라도 유교 경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충효의 원리 또한 여기에 서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사회가 충과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회였다.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그렇겠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까요? 역사서도 이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구려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집오권이라고 하는 책을 엮었습니다. 원래 그 이전부터 아마도 소수림왕 때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유기라고 하는 무려 100권짜리 역사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양이 방대했기 때문에 그 역사서 100권짜리 역사서를 새롭게 이제 축약을 해서 새롭게 편집을 해서 5권으로 이렇게 압축을 한 이런 어떤 역사서가 바로 영양왕 때 이문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걔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 100권을 새롭게 편집한 5권, 5권이다라고 해서 신집 5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고구려라는 거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자, 다음에 4세기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이 백제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을 했다. 자, 그리고 6세기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라고 하는 신라의 역사서를 또 편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서기 고구려, 신집 고구려, 네, 서기 백제, 그리고 국사, 네, 신라 꼭 여러분 네,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하나의 역사서가 있을 때 그 역사서가 어느 나라의 것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인지 네, 그리고 네, 누가 썼는지 네, 요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불교 수용. 여러분 요거 암기법 네, 반갑지 않으십니까? 있어요. 네. 율령반포는 비슷한 거였죠. 율령반포는 소고법, 불교 공인은 소침법 이렇게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겠어요. 율령반포 소고법, 불교 공인 소침법 이렇게입니다. 네. 율령반포는 소고법이에요. 뭐였죠, 여러분? 소수리망, 고이왕, 법흥왕인데 이 불교 수용을 소는 당연히 소수리망이죠. 네. 소수리망. 그리고 침은 백제의 침리왕. 그리고 법은 네. 신라의 법흥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교 역시 네. 수용을 한 당시에 네. 공인을 할 당시에 왕이 꼭 필요하니까요. 네. 이렇게 외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네. 자, 도교인데요. 도교는 이 노자와 장자, 네, 장자에 의해서 네, 확립이 된 도가가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 노자와 장자는 어떤 그 학문을 네, 수립을 했냐면 이렇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살기가 편하신가요? 네, 굉장히 고달프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참 어렵습니다. 삶을 산다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노자와 장자는 그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복잡한 이유가 무엇이냐? 노자와 장자는 이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인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이란 무엇이냐? 이 인은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발명한 발명품, 모든 물건들이 다 인이가 되고요. 또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제도, 관념의 산물이죠. 제도,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죠, 여러분? 법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생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자와 장자 이렇게 두 분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인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인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인의가 없다. 인의가 없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인의, 요거를 한 글자로 줄여서 이제 위라고 하고 이게 없다. 바로 무위라는 겁니다. 무위. 네. 인의가 없는 자연스러운 삶. 인의가 없는 자연스러운 삶을 바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무위자연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위자연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이 바로 도가입니다. 도가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천을 숭배한다거나 여러분 자연, 바로 산천을 숭배하고 또 신선사상, 이런 어떤 사상이 나중에 추가가 되면서 이것이 도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삼국시대의 도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상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떠한 증거들을 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연개소문. 여러분 연개소문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이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죽이고 온건파 귀족들을 모두 다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의 그 귀족들을 자기한테 반대하는 귀족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귀족들이 믿는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탄압을 하는 사람들의 종교까지 함께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불교를 탄압을 하면서 온건파 귀족들의 사상이었던 불교를 탄압을 하면서 연개소문은 도교를 장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신도라고 하는 하나의 유적을 통해서도 고구려에서 도교가 굉장히 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신도는 뭐냐면 이 사신은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지키는 방위신이에요. 도교에서 믿는 북쪽을 지키는 신이 있고 남쪽을 지키는 신이 있고 동쪽을 지키는 신 그리고 서쪽을 지키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은 현무라고 하는 아주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지키고요. 이게 다 신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주작이 지켜주고 자 그리고 동쪽은 청룡이 지켜주고 자 그리고 서쪽은 백호가 지켜준대요. 아주 신령스러운 하얀 호랑입니다. 그래서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자 요렇게 네 개의 방위신이 바로 사신인데 이 사신이 바로 강서대묘의 벽화로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벽화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도교가 고구려 사회에서 굉장히 융성했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책과 함께 같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 책에 산수무늬 벽돌을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여겨 보신 다음에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교는 산천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돌에 산수무늬, 산수화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어떤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산수무늬 벽돌은 백제, 백제의 유물이에요. 자, 그리고 금동대학로 사진 보고 계시죠, 여러분? 금동대학로 역시 도교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향로라고 하는 거는 금동대학로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체적으로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래쪽과 위쪽이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딱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에 향을 집어넣어서 향을 피운 다음에 뚜껑을 탁 닫으면 이 뚜껑에 구멍들이 이렇게 좀 나 있어요. 그래서 향이 이 뚜껑 바깥으로 이렇게 샥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사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삐죽삐죽하죠? 바로 산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현존하는 산이 아니라 도교에서 말하는 복례산이라고 하는 이상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금동대학로 역시 도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 요거는요 비석이에요. 그런데 그 비석을 세운 사람 이름이 사택지적이라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의자왕 때 대좌평, 그러니까 상자평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자평을 지는 사택지적이 여러분 부여의 왕족의 성씨는 뭐죠? 왕족은 부여가 아니라 백제. 백제의 그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입니다. 부여씨고요. 사택씨는 이 부여씨 다음가는 백제의 최고 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택씨 또는 택자를 줄여서 사씨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택지적, 부여의 백제의 최고 귀족인 이 사택씨의 사택지적이 돈은 참 많은데 상자평까지 지냈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노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늙어감을 탄식을 하면서 바로 이 절을 짓고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 속에 기본적으로는 사택지적비는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도구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무상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바로 사택지적비 역시 도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천문학도 여러분 놓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대로 역사에서 천문학을 정말로 중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한국사는 농업국가, 우리 현대사회가 되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한국사는 대대로 농업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농업. 그래서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인데 이 농업과 가장 밀접한 과학이 바로 다름 아닌 천문학이라는 거예요. 천문학.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그 달력을 뭘 보고 만들었냐면 별자리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달력을 가장 그 정확하게 달력을 만들어야만 농사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서리가 내리는지, 언제 또 태풍이 불어오는지, 또 봄에 씨를 뿌리는 시기는 언제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는 도대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농사에서 가장 풍년을 기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은 달력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달력을 제대로 만들려면 여러분 천문학, 이 별자리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사시에 이 정확한 시기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 바로 천문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은 천문학이 정말로 많이 발달했고,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천문학의 나라다라고 말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고구려에는 천문도, 별자리를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놓은 비석이 고구려에 있는 평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 별자리를 이렇게 새겨놓은 비석을 먹으로 이렇게 먹칠을 해서 탁본을 한 탁본 그림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탁본 그림을 보고 나중에 조선 태조 때, 조선 태조 이성계 때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가 이때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지거든요. 분야지도 역시 천문도입니다. 역시 까만 돌에다가 별자리를 새겼어요. 그래서 천문도, 이것이 조선 태조 이성계 때 바로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의 원본이 뭐다 여러분? 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 고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고구려의 고분벽화, 이 고분에서도 별자리 그림의 벽화가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천문학에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여러분 경주에 가보시면 첨성대 지금도 있잖아요. 선덕여왕 때 바로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첨성대를 통해서 바로 신라에서도 매우 천문학이 발달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금속공예. 여러분 칠지도는 뭐죠?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죠. 그리고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백제의 왕은 근초고 왕입니다. 이 근초고 왕이 지금의 일본에 해당하는 외에 아주 특별한 칼 하나를 하사했어요. 그 칼은 7가닥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칼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7가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이렇게 갈래로 뻗어나가 있는 칼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칼이 되는 거죠. 이러한 칠지도라고 하는 칼을 외왕에게 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지도의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감 기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금속 세공 기술을 바로 백제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한 백제의 금동대학로,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죠. 금속 세공 기술이 없으면 결코 금동대학로와 같은 멋진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라의 금관, 지금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금속 공예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정치는 하지 않고요.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한번 봤네요. 여러분 이 부분도 삼국시대에서 정말 잘 나오니까요. 꼭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